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마스터 1부 출발합니다. 박수연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오후장 들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가가 크게 급등을 한 데 영향을 받은 건데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면서 뉴욕 증시는 쉬어가는 흐름. 오늘 국내 증시 역시도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특별 대담은 또 중국과 미국 사이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무역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특집 방송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브리핑 함께 하시죠. 오늘은 화장품 쪽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밤에 또 발표가 되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영향을 또 받았다라고 봐야겠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전체적인 섹터는 부진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K뷰티 관련주들은 긍정적인 양상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모멘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첫 장부터 출발해 보시죠. 자, 우선 아마존이 프라임데이 2025 관련해서 개최 기간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일단 7월 8일에서 11일간 4일 동안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프라임데이 2024, 그러니까 예년까지는 항상 이 행사가 단 이틀만 진행이 됐는데 사상 처음으로 4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프라임데이 2025 아마존의 연중 가장 큰 판매 행사라고 볼 수 있겠죠. 연회비를 내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어지는 행사이긴 하지만 이번 아마존의 연중 가장 큰 판매 행사인 만큼 이번에도 아마존의 매출단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요, 매일 새로운 테마별로 딜을 제공하는 오늘의 빅딜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한다라고 발표를 덧붙이기도 했는데 우선 지난해 아마존 프라임데이 2024에서는 주문 금액이 총 14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그 전년 대비해서 11% 증가한 수치를 보여줬고요. 행사 기간 동안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도 상당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존 프라임데이 2025가 진행되는 동안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끌고 가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전 데이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임데이 2024 어떤 것들이 인기가 있었는가? 구매 상위 카테고리에서는 이렇게 4가지가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의류와 신발이 제일 탑 1에 이름을 올렸었고요. 가정용품이나 가정 필수품도 그 뒤를 따랐는데요. 한국의 브랜드 제품이 가장 많이 선전했었던 화장품 관련해서가 구매 상위 카테고리 4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브랜드가 선전을 했는지도 그 다음 장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역시나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일단 아마존 프라임데이 중에 상위 카테고리에 있었던 뷰티 앤 퍼스널 케어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는요. 라네즈의 립 제품 2개가 3, 4위를 각각 기록했고요. 코스알엑스의 제품들 2가지가 또 탑 1과 탑 2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브랜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이니스프리, VT, 달바 등의 여러 가지 제품들이 탑 100 안에 각각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어떤 한국 브랜드 제품의 다양한 제품들이 이번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에 큰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까 좀 뽑아봤는데요. 일단 달바 글로벌이 여러 증권가 안에서는 다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현재 해외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달바 글로벌입니다. 지난달 5월 22일에 코스피에서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가 66,300원이었죠. 현재 주가는 16만 원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해서는 이미 2배를 훌쩍 넘어섰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5월 11일 기준으로요. 스페인 아마존 화장품 카테고리 내에서는 이 달바의 제품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독일과 캐나다에서도 8위를 각각 기록했고요. 미국에서도 판매 51위를 기록하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인기 순위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달바의 제품인데요.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업사이드, 룸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17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달바를 포함해서 오늘 섹터 안에서의 다양한 주가 추이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장품 관련주 쪽에서는 SMCG가 7% 급등하고요. 펌텍코리아가 보합권대 보이고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화장품 제품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수혜를 받아갈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다라는 건데요. 화장품에 공방을 만든다,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게 펌텍코리아고요. 같은
모양새지만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리 공방을 만들어내는 게 SMCG입니다. 오늘 7% 달리고 있는 SMCG, 과연 제2의 펌텍 코리아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당분간의 주가 향방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리콘투 2% 상승하고 달바글로벌은 1% 추가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6만 원 턱걸이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KBT 관련주 조금 더 이어가서 분위기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그리고 보톡스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긍정적입니다. 특히 클래시스 그리고 APR 함께 올라가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비올이 10% 뛰고 있습니다. 휴젤은 4%, 보톡스 관련주 파마리서치 2% 뛰어 올라가면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대비 선전하고 있는 섹터 내 분위기 함께 파악해 봤습니다. 자, 본격적인 투자 포인트 함께 하시죠. 바로 3프로 공략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그려가고는 있지만 큰 폭으로 오름세를 지켜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코스피 또 3000피 벽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의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함께 하시죠. 3프로 공략주, 오늘은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머리 시원하게 올려주셨는데 시장은 좀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진단 좀 해주시죠. 네, 머리처럼 시원하게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도 빨간색 일부러 이렇게 입고 왔는데 3천 가자고.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좀 주춤하는 정도 단계지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시장이 3,0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여기에서 좀 저항을 맞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결국 유동성이 확보되는 거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현 시점에서 돈이 풀리면서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 상법 개정이라든지 각종 제도 개선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외인들이 조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중동에서도 좀 터지기도 했었고, 추후에 이 중동 리스크가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시세를 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호재랑 악재가 터졌을 때 호재가 더 강할 것인가 악재가 더 강할 것인가 그 힘의 차이를 좀 보는데, 시장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이제 첫 번째를 골라라 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금리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이제 장기적인 우상향을 보여주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물가, 저금리, 그리고 이제 평화가 필요하다고 많이 말씀드려요. 물론 이제 호경기가 중요하기는 한데 그 호경기라는 것이 결국 사이클을 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저물가 저금리가 형성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호경기를 어느 정도 유도하는 측면이 있어서 호경기도 이제 맞는 표현이지만 따로 추가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평화라는 키워드가 깨졌죠. 어찌 보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금리라는 호재가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금리랑 이제 중동 전쟁이라는 호재 악재가 만났을 때 과연 누가 이기고 있는가? 이걸 이제 따져보면 지수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버티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전쟁이 터짐에도 불구하고요.
충분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수가 4월 초에 이제 상호관세 이슈로 이제 크게 무너진 이후에 뭐 한 지금 두세 달 동안 정말 급격하게 올랐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거의 한 탑3? 거의 뭐 그 탑급입니다, 정말. 상승률 자체가요. 그래서 코스피 상승률 놓고 보면은 원래 세계적으로 후순위에 가 있는, 뒤처져 있는 지수였는데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네, 이제는 뭐 세계적으로 많이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게 한국 증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올라가다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 이래야지 훨씬 더 건강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고 어찌 보면은 좀 안정감 있게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계단식 상승이 좋아요. 근데 지금은 뭐 사실 계단식 상승이라고 볼 수도 없이 거의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감을 느끼시기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그거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거는 이제 탑승 못한 분들도 탓이라고 이제 기회 주는 거니까 시장 좀 조정 나온다고 겁먹지 마시고 그냥 강력하게 베팅 계속 들어가세요. 제가 봤을 때는 종목 샀다 팔았다 이런 것만 안 하시고 좋은 종목은 뭐 무슨 한 1, 20% 수익 노리지 마시고 50%, 100% 이상 노리셔야 됩니다. 이런 장에서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조정 나오면 더 산다 이런 마인드로 가시고 내가 자금이 좀 큰 자금을 굴린다 하시는 분들은 현금 한 30% 정도 저는 좀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내가 자금이 그렇게 크지 않고 매달 매집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냥 계속 사들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장에서는. 종목만 똑바로 하고 외인 수급만 추종해도 크게 저는 실패하기 어려운 장이라고 봅니다. 네, 실패하기 어려운 장이다. 오히려 이렇게 기회를 줄 때 어느 정도 접근을 해보는 전략도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보셨는데요. 현재 G7 정상회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속보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영국 정상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다지기로 했는데 그 안에 디지털 공급망과 청정 에너지를 포함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가 미래지향적인 협력, 재개 의지를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또 특히 이시바 총리의 경우는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에 있어서도 참석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점도 함께 끌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이슈 체크해 보시죠. 바로 첫 번째 이슈 직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직진 바이오 USA에서 받아볼 텐데요. 미국 보스턴에서 현지 시간 16일 기준으로 막을 올린 행사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씩 분위기 좀 파악해 볼게요. 한국에서도 정말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저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어떻게 좀 긍정적인 모양새를 보여줬나요? 저는 이제 뭐 한국 바이오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거의 그냥 없다시피 네. 했어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먼저 선두로 나와서 가지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물꼬를 터준 덕분에 그 뒤로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각종 기업들이 계속해서 국제적인 무대에서 경쟁력을 이제 높여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전에 그 농업 국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중화학공업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반도체 이렇게 이제 성장 가도를 달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쪽에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뭐 공룡 기업들도 많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뭐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많이 이제 그 부각을 받았죠.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거 뭐 부동산까지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돈이 벌리는 산업이 있어야 그 부동산도 이제 올라가잖아요. 국가 경쟁력이 또 올라가요. 그쵸. 그래서 사실 판교 같은 경우에도 그랬던 것이고 경기 남부권도 이제 반도체 덕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부를 책임질 업종은 반도체 다음으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지금 어디로 몰려들고 있죠? 어디로 몰려들고 있을까요? 이제 서구권이라고 하면 안 되죠. 서쪽으로 몰려들고 있죠. 아,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뭐 그 서울 안에서도 이제 서쪽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송도 쪽이 이제 상당히 우리가 미래 세대를 생각해 본다라면 좋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네. 우스갯소리로 했습니다. 인천이요. 네, 왜냐면은 이제 제약바이오가 저는 대한민국 부를 거의 이끌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이제 제약바이오 위상이 높아지고 그간 이제 우리나라 국부를 이끌어왔던 그 반도체 기업들 있죠.
삼성전자나 삼성이나 SK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로봇 쪽으로도 많이 돌리고 있는데 이 제약바이오의 메리트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마진율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마진율이 높은 구조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국가가 이제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마진율 높은 산업으로 넘어가게 돼요. 농업국가 마진율 얼마나 나옵니까? 얼마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화학공업들도 뭐 조선업 요즘에 엄청 뜨긴 하지만 어때요? 마진율이 한 자릿수 돼요. 잘 나와야 두 자릿수 10% 초반 겨우 나오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다 보면은 이제 뭐 반도체 이런 쪽 지금 SK하이닉스 되게 잘 나가는데 정말 잘 나와야 막 30% 40% 이건 진짜 어마무시하게 잘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로 가게 되고 제약바이오로 가게 되면 무슨 5, 60%막 70%대까지 나와요. 네. 지금 알테오젠이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무슨 뭐 80%까지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약바이오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주나 소프트웨어 쪽도 이런 양상이에요. 마진율이 굉장히 고마진율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향후에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장기적인 이런 위상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런 제약바이오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박람회가 있을 때마다 과연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서 기업들을 우리는 투자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바이오 USA에서 이제 진가를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약바이오이긴 하지만 조금 CDMO잖아요. 생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약바이오 정도의 파급력의 마진율은 아니지만 충분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추가적인 랠리를 롯데바이오로직스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강력하게 모멘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박람회 참가하는 그 다음에 SK바이오팜이라든지 뭐 동아ST 이제 동아그룹의 이제 ST팜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이러한 박람회 이후까지도 계속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익을 준수하게 잘 내고 있고 이익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기업들은 지금 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 내다봤을 때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관련 종목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SK바이오팜이나 ST팜까지 함께 눈여겨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앞으로 또 바이오 기업들이 새로운 한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이슈 직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이슈 직진은 건설 쪽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어느덧 주가는 12,000원대 위로 올라탄 HD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어떤 모멘텀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을지 건설 쪽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받아볼게요. 네, 일단 이제 건설기계 쪽에서는 현대인프라코어가 이제 독보적으로 주가가 먼저 슈팅을 어제 거래일에 보여줬어요. 그래서 현대인프라코어를 비롯한 이제 건설기계 쪽이 뭐 인프라 모멘텀으로 이제 합쳐지면서 앞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요. 이런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 중동 전쟁이라는 게 좀 풍선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고 하면 이 재건이라는 거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방산이 가고 재건주는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제 수순인데 이게 한쪽에서 속된 말로 부시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세워야죠, 다시. 네, 다시 이것도 재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면은 물론 인프라 사업이 지금 당장에 뭐 본격화되기는 어렵지만 이게 나중에 다 다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인프라 수요는 계속 지금 억눌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점점 인프라는 낙후되고 노후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해야 될 일이 어떻게 되죠? 많아집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글로벌 불경기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죠. 경기를 글로벌 불경기, 이 불경기라는 걸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기관이 각자 두 가지 일을 해줘야 된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부는 세금 만지고 그 다음에 제도 개선하면서 인프라 정책, 인프라 사업으로 이제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뭘 하는 거라 그랬죠?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라 그랬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 공급 한국은행에서 계속 금리 인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인프라 사업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돼요.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건 뭐라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이랑 그 다음에
그 제도 개선을 먼저 하고 있죠. 그래서 거래소도 막 방문하면서 제가 그거 얘기하는 거 인터뷰도 봤는데 막 형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얘기해라 막 이러면서 거래소 이제 방문해가지고 제도 개선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라든지 각종 이제 경기 부양책들 특히나 증시 부양책들을 쏟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인프라 정책들도 충분히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 인프라 정책을 본격적으로 못하는 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수요가 한번 불어줘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의 인프라 정책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세종 쪽 정부청사 이전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큰 인프라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재건도 있겠지만 이제 미국발 수요가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수요가 올라온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여기에 대해서 이게 핀트를 잘못 잡으시는 분들이 뭐 러우 전쟁 같은 경우에도 그거 뭐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해 볼 거 별로 없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딴지를 거십니다. 네. 근데 자꾸 러우 전쟁에 꽂혀 계시면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경기 부양책의 일환이에요. 인프라 정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경기 극복할 때 저금리를 만들고 저금리 세팅한 이후에는 저리로 돈을 땡겨가지고 인프라 사업을 국가 단위로 이제 해버립니다. 그 경기 부양이 아주 톡톡한 효과를 보거든요. 이런 구조를 이해하면 무슨 러우 전쟁, 중동 전쟁에 꽂힐 필요가 없어요. 지구상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현대인프라코어도 우리나라 득될 것도 없는데 러우 전쟁에서 수혜 볼 것도 별로 없는데 왜 갑니까? 혹시 모르니까. 네, 지금 동남아 건설 장비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을 대체할 생산 기지로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프라코어 지금 중국에서 사업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건설기계 쪽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인프라코어가 인도 수혜로 엄청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수요 이제 나오면 더 커지겠죠. 동남아 건설 장비도 이제 금융 공략을 하면서 지금 앞서서도 기사로 말씀드렸지만 IM 금융이랑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금융 프로모션을 같이 결부시켜가지고 판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추후에 장기적인 모멘텀을 보면 현대인프라코어의 지금 최근 상승은 사실상 초입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냥 물꼬를 튼 정도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대세 랠리를 보여줄 날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동남아 쪽으로 건설기계 장비를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는 부분, 실제로 그만큼의 주문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거기에 관련한 집중 분석 좀 해볼까 하는데요. HD 현대인프라코어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추가적으로 같이 볼 만한 종목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HD 현대인프라코어뿐만 아니라 그 짝꿍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HD 현대건설기계. 건설기계.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득볼 거 없다라고 하지만 득보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발 인프라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두산바켓이에요. 아, 작년 그래서, 하반기에 정말 힘들었는데. 그렇죠. 뭐 사실 이제 두산그룹 자체가 그 지배구조 개편 이슈 때문에 네. 주주들이 많이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두산 밥캣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두산 맞아요.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세 기업이 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세 기업이 다 업계 일장 먹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세 기업이 다 어려웠다라는 게 참 좀 아이러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날아가죠. 있습니다. 예, 두산바켓 저는 뭐 에너빌리티 후발주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한번 좀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두산밥켓과 또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짝꿍 HD 현대건설기계까지 두 번째 이슈와 묶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3프로 공략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HK이노엔부터 챙겨볼게요. HK이노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뭐 사실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나 뭐 로봇이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시장은 맞아요.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사실상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폭등장? 진짜 광기의 장으로 가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과매수가 아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금리가 제가 이제 현금 30% 정도 남겨두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도 있는데 이게 한번 투자자들이 광기에 사로잡히면서 엄청나게 돈이 이제 물밀듯이 들어올 때쯤에 한번 크게 이제 무너뜨리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뭐 창조적 파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의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다들 놀래서 나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아 진짜 주식 이거 어렵다 하면은 그 시점부터 어떻게 된다? 갑자기 또 괜찮아져요. 어마무시한 폭등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폭등 나왔죠. 내가 광기 내리면 수준의. 폭등, 내가 타면 급락.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이 급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일기예보 같은 거니까 나올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던지시면 안 됩니다. 네. 예, 꽉 잡고 가셔야 돼요. 오히려 더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2019년 말에 시장 다 돌아섰다 하면서 막 물밀듯이 돈 들어오기 시작했었어요. 2020년 초에 무슨 일 있었죠? 너무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었어요. 완전히 그냥 네. 무너졌었죠. 그때 팔면 안 됐던 거예요. 더 샀었어야 됩니다. 최소한 쥐고라도 갔었어야 돼요. 근데 현금은 결국 정해져 있잖아요. HK 이노엔 같이 결국은 내가 이 종목을 꽉 붙들 만한 확신이 있어야 그걸 그렇죠.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이제 HK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제약바이오 기업인데 미국 진출에 성공했다라는 거. 이제 미국 임상 3상 이제 결과 발표하면서 K캡 이제 수혜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고 K캡의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미국 진출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갈리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진출했는데 못 가고 있는 기업 굉장히 많습니다. 네. SK바이오팜도 지금 완전 뭐 바닥에서 기고 있어요. 이게 뭐 제약바이오 쪽이 미국에서 뭐 관세 부과한다 이러니까 좀 속된 말로 좀 쫄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미국이 관세 부과를 암만 해봤자 그래도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진출 안 한 기업보다는 한 기업이 훨씬 낫습니다. 아무리 관세 부과해도. 그리고 이 제약업계가 트럼프 일기 때도 이거 계속 규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건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규제가 굉장히 타이트해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려워요. 이게 만지기가. 그래서 일기 때도 이거 한번 건드리려고 했다가 못 건드렸잖아요. 2기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뭐 한다 해도 이게 좀 벽에 좀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무슨 임상 4상까지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HK 이노엔은 이미 미국 진출 진행하면서 보험사 CMS 환급협의 시 유리한 고지도 이제 점유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HK 이노엔 미국 진출까지 했고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도 아주 준수합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조리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마진율,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같이 이제 증가할 걸로 전망되고 있죠. PER 12배 정도면 뭐 PBR도 0.8배로 1.0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야, 이게 뭐 무서운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무서운 거는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이제 네. 무서운 거지 기술적으로는 이제 뭐 무섭지가 않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그러한 좀 안 좋은 모멘텀으로 시장이 무너졌을 때 아주 거의 수직 낙하하는 수준으로 금리를 내릴 겁니다. 거의 제로 금리 가까이까지 내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제약바이오 로봇이 이제 거의 시장을 쓸어 담을 겁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HK 이노엔은 5만 원 가격이 이제 중요한 매물대예요. 계속 저항받고 있잖아요. 여기를 지금 돌파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여기도 맞고 떨어지고, 여기도 맞고 떨어지고, 여기도 맞고 떨어지고. 네. 과거에도 여기 지지해주고. 여기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5만 원 뚫으면 다시 지지죠. 이제 5만 원 뚫으면 한 10만 원 봐야 돼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저는 지금 선침해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한 4만 원대부터 보시는 거 나중에 가면 이게 쳐다도 못 볼 가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미국 그 임상 관련해서 결과를 좀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것도 네. 잘 막 삐걱거리고 삐끗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해요. 근데 특히 거기에 기민하게 움직이죠, 바이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만 근데 잘못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예, 잘못되기 어려운데 또 혹시 모르니까. 긴장은 네, 놓치지 네. 말자. 그거만 조금 이제 체크해보고 무난하게 원래 이제 순리대로 잘 이제 임상 통과되고 판매 확장 잘 되면은 뭐 무난하게 5만 원 뚫고 뭐 7, 8만 원, 10만 원 근사치까지 저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HK 이노엔 바이오 쪽에서 목표가 5만 원까지 열어볼 수 있다고 받아봤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3% 공략주는 두산밥켓입니다. 앞서서 살짝 언급을 또 해주시기도 하셨죠. 관련 종목으로 챙겨보자. 건설 관련해서 움직임, 모멘텀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두산밥켓이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또 어찌 보면 최근에는 긍정적이잖아요. 네. 또 슈팅이 강하게 나와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가 궁금해요. 매매가나 뭐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이번에 두산그룹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일단 한 방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산바켓이나 뭐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밥캣이 저는 좀 더 안정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혁신 업종은 아니니까. 혁신 업종이 이제 매력적으로 크게 튀긴 하는데 리스크는 좀 더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수혜볼 건 없다. 두산바켓은 이제 미국발 수혜받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에서 더 잘 나갑니다. 이 밥캣이라는 브랜드 주주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까지 있었냐면 두산바켓에서 앞에 두산 빼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너무 알짜 기업이라. 이게 밥캣이라는 브랜드 인지도가 너무 세니까 네. 그냥 밥캣으로 가면 안 되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뭐 굉장히 이미 브랜드 인지도 자체가 탄탄한 기업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경쟁사 대비해서 미국발 관세 우려에서도 좀 자유롭습니다. 안전해요. 왜 그러냐면 생산 대부분 미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 부과해봤자 타격 1도 없다. 뭐 1도 없다는 좀 과장됐지만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컴팩트 장비에 있어서도 선도업체이기 때문에 네. 지금 트럼프 답답할 거예요. 빨리 인프라 사업 해가지고 경기 사이클 돌려놓고 금리 인하 해야 되는데 자꾸 저 중동에서 또 전쟁하고 있고 러우 전쟁 겨우 화해시키려 했더니 또 싸우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인프라 사업을 시작을 못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풍선 효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건드리셔야 된다 보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6만 원을 좀 제시하고 손절가는 이제 4만 원을 제시할 건데 좀 더 욕심을 내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목표가 6만 원 달성했는데 내가 이걸 조금 더 끌고 가고 싶다, 욕심내보고 싶다 하면 어디까지 올려볼 수 있어요? 뭐 지금 전고점이 6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네. 거기 위로까지 한번 돌파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네, 6만 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지만 조금 더 위에 6만 7천 원 이상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두산 밥캣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오후장 간단하게만 좀 전략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이 앞으로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예 그냥 시장 좋으니까 막 그냥 무턱대고 막 돌진 이렇게 이제 하는 매매만 아니고 조정 나올 거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정이 나와도 놀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정 나올 때 꾸준하게 그냥 사세요. 걱정하지 말고. 근데 기업을 똑바로 골라야죠. 그 워렌 버핏도 얘기했잖아요. 그 제대로 된 기업을 가지고 오래 가야지 이상한 기업 가지고 테마주 가지고 오래 못 갑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소개해드리는 좋은 기업들을 기반으로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나가신다면 한국 시장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저는 이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잖아요. 지금 신흥국 시장에 분류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올 겁니다. 한국 시장으로 한 75조 원 정도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던데 그러한 이제 막대한 자금들이 들어올 거라는 거.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가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이제 화폐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주식 시장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금리가 싸니까 싼 값에 돈을 땡겨와서 투자도 공격적으로 하고 그리고 기업들도 투자 본격적으로 하겠죠. 투자자들의 돈도 주식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투자가 주식밖에 없냐? 대통령이 지금 나서서 주식으로 가라고 딱 방향을 지금 틀어줬잖아요. 네. 그럼 뭐 어디를 쳐다보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 있어서는 종목 선정을 잘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김에 네이버 한 번만 봐주세요. 오늘 네. 네이버가 또 신고가를 돌파를 해서 현재 24만 원대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JP모건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기존 25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올렸는데 오늘 좀 외국인 수급도 궁금하고요. 오늘의 네이버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도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이게 그 이전 사이클에서 움직였던 거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한번 유동성이 크게 왔을 때 이제 네. 네이버, 카카오 그런 랠리가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징적인 기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식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뭐 현대차그룹 요 정도가 아주 상징적인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패시브 자금 들어와도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기계적으로 담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 증시가 올라간다라는 걸 믿는다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거를 금리 인하로 인해서 화폐 가치 하락한다는 걸 믿는다면 이런 네이버, 카카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기업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돈들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 뭐 광풍에 사로잡혔을 때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40몇만 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뭐 카카오도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좀 더 좋게 봐요. 그래서 저는 최소 한도로 본다라고 하면 30만 원까지 무난하게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일정 정도 간다 그러면 40만 원까지도 뭐 지수가 받쳐주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부터는 뭐 상승의 초입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해요. 이게 지금 박스권이 이 정도 부근인데 박스권 돌파를 지금 할랑말랑하는 구간이거든요. 네. 지금 구간이. 그럼 이게 지금 과연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 30만 원까지 가면 아마 그때도 저는 유입되는 물량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3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가고 그 위로 이제 돌파해서 얼마나 가느냐가 좀 관건이 될 거라고 봐서요. 지금 진입해도 저는 네이버는 안 늦었다고 봅니다. 오늘 15% 올라가는데 네. 지금도 지금 들어가셔도 된다고 저는 봐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거면 지금도 진입하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진입도 가능하다. 오늘 네이버 15%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지만 카카오도 5% 상승을 하면서 오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자체가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AI 소프트웨어의 관련주들 움직임, 흐름은 어땠었는지도 오늘 오후장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네이버 늦지 않았다. 충분히 30만 원까지 내다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뷰까지 받아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개국 특집 특별 이벤트로는 어찌 보면 중국과 지금 미국 사이에 계속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 관련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어제 밤에 또 중국에서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밤 집에 오니까 12시 정도, 밤 12시 정도. 엄청 늦게 오셨네요. 네. 그러니까 한 3개 도시를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천성, 그 청두랑 네.重庆이랑 상하이까지 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조금 현장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뭐 혹은 미중 관계 그쪽 산업은 어떤지 막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그런 걸 합쳐서 정말 중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미국에 대응할 것인지를 보려고 시간만 나면 계속 중국 현지를 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네. 왔고 오늘 시간이 주어진다면 좀 따끈따끈한 이야기 너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나름대로 호조적으로 나왔잖아요. 네.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일단은 뭐 이게 5월달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이게 기존 5%에서 6%가 넘는 수치가 나왔죠. 사실 이것도 예상을 했던 건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 보더니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좋아지고는 있다. 하지만 심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올라간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여전히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은 많은데 그것을 막 끄집어내기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강한 거죠.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 특히 이제 부동산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지만 정부가 막 지금 뭐 이구환신이라든가 부양책을 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좋아지는 게 있고요. 뭐 특히 내륙 도시가 청두랑重庆인데 젊은 소비자들의 특히 이제 우리가 MZ 세대라는 친구들의 뭐 IP에 대한 IP 산업에 대한 열정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봤고
그래서 이번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좀 간단히 네. 말씀드리면 일단은 5월 노동절이 있었고 뭐 일단은 돈을 쓰라고 긴 연휴가 주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중국 정부가 이구안신 정책 때 이 기회 때 이구안신 중앙정부의 정책 플러스 기업들의 또 할인율이 들어가니까 이때 많이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5월 달은 높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계속 그런 추세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을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총평한다면 중국 소비는 조금씩 분명히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그 속도가 조금 느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상향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속도는 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이번에 소매 판매 지표가 잘 나온 거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이구환신, 정부 보조금 그리고 지원 정책 측면에서 기업들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할인을 진행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미래 소비를 앞당겨 쓴 거 아니냐. 그 다음 달 소매 판매 지표는 좀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도 크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수치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치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네. 그 성장의 폭이 중요할 뿐이지. 그래서 이번에 뭐 많은 사람을 제가 얼마나 만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 냉장고를 바꿔야 되는데 한 10년 정도 썼기 때문에 이번에 안 바꾸면 안 될 것 같다. 미리 바꾸자라는 부분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이번에는 못 했지만 내년쯤에는 또 세탁기가 한 7년 돼서 똑같은 그러니까 제 기능은 더 늘어났고 금액은 더 비싼데 내가 10년 전에 살 때 그 가격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내년에 사는 사람도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이구환신은 분명히 효과가 있고요. 분명히 그로 인해서 정말 소비 자극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부분에 있어서는 이 5월달 부분과 비교를 했을 때 6월달, 7월달 특히 이제 여름 넘어가 부분에서는 지금처럼 성장의 폭은 이렇게 크지는 않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것을 중국이 소비가 더 침체됐다라고 보는 시각은 맞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들에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여러 가지 만난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예를 들면 이제 큰 것들,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더 워낙 금액이 크니까 네. 이것은 더 관망을 좀 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일단 자동차, 그다음에 가전제품, 스마트폰이 중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우리 지금 삼성 우리가 말한 이 디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수출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삼성이나 여러 가지 그래도 이 중국인들이 많이 써주기 때문에 이런 이제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서도 수출량이 늘어난 것도 다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집중해야 하는 건 뭐 당장 다음 달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예상치를 상회할까요? 하회할까요?가 아니라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 성장폭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어도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에 집중을 해야 한다. 네,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미중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두 차례의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여러 가지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위기를 파악하셨는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중에 어떤 사람의 입김이 조금 더 세다고 느꼈는지도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입김이 세다?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 일단은 90분 통화를 했잖아요. 네. 통화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로 해서 뭐 제네바 그다음에 런던까지 했을 때 객관적으로 지금 뭐 저를 포함해서 여러 지금 미국 내 분위기 저희가 미국도 계속 팔로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뭐 미국이 판정표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 부분들이고 뭐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면 또 있겠지만 일단 중국 내 분위기 제가 금방 갔다 왔기 때문에 가장 큰 느낌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더 많은 시장을 보고 많은 정부 공무원도 만났고 산업체도 만났고 그다음 기업인들도 보고 그다음 소비자도 만났지만 가장 많이 등장한 용어가 과학기술, 과학기술. 제조, 혁신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안 들어가 있는데 기업이 없어요. 어떤 기업을 방문하더라도 그게 이게 정말 이 지난 6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공무원들도 이런데 지금은 뒤돌아볼 수 없고 계속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앞으로 뭐 했는 것 같고 의미 있게 제가 들렸던 말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어떻게 보면 미국이 고맙다. 미국 우리들끼리 더 열심히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미국 아니었으면 중국이 이 6년 동안 이렇게 중국에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딥시크가 나왔을까?
이렇게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멘트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 부분에서 이제는 미국도 확실히 알았을 겁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들어가서 좀 더 설명을 이야기할 게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일단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미중 관세 전쟁에 보는 것은 그냥 시작입니다. 두 나라 간의 여러 가지의 관점이 다릅니다. 미국은 그냥 관세로만 같이 이야기를 하려는데 그게 히토리가 등장을 한 거고, 예. 중국은 관세는 관세지만 이 기본적으로 수출, 미국 너희가 우리한테 수출 통제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같은 테이블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풀어.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요? 그건 별개고.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의 지금 관점이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부분에서 관세 전쟁이 막 다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사이가 좋아진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계속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는 네.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팩트일 거고, 저는 그걸 100% 확신하는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이가 잠시 일시적으로는 와해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특히 중국 현지에서 직접 느꼈었던 분위기 쪽에서는 기술 혁신,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에서는 중국의 로봇 시장이 앞으로 연평균 23% 성장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내다보기도 했다라는 점도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해서 중국과 미국은 무역 협상에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특히 중국의 가장 큰 키가 지금 히토류고요. 히토류 수출 관련해서 규제를 풀어주겠다고는 했지만 일단 6개월 제한을 뒀고, 또 군사용 히토류 쪽으로는 아직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 중국은 미국한테 배운 거예요. 미국한테 배운 네. 거예요 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배운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히토류가 이번에 이걸 느끼면서 중국은 야, 이게 이렇게 먹히는구나. 그러니까 이 히토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인 트럼프 함정에 빠진 거죠. 트럼프 일기 때부터 계속 제재를 할 때 히토리는 계속 쓸 거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준비가 많이 되어 있을 거라고 했었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히토리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뭘 했나라는 것들이죠. 미국에 못 만드니까 호주 광산이랑 같이 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토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히토류가 광산이 우리가 매장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매장을 하고 광산을 발굴을 하고 정제하고 이런 부분 전체 기간이 미국의 금융 서비스기관 S&P 글로벌이 자료를 보면 18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환경 문제는 이야기도 없죠. 히토리 매장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도 있다고 그러고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감히 손을 못 대는 거죠. 일단은 환경 문제가 있고 어마어마한 발암 물질이 나오고요. 중독성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이걸 원스톱으로 다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 자료가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내에 있는 부분에서의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중국의 최종 병기인 히토리가 이번에 확실하게 먹힌다는 걸 알았고, 이 카드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밀당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 미국이 갖고 있는 최종 병기 부분들은 당연히 반도체겠죠. 네. 근데 반도체 대중국 제재는 계속 이루어왔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때문에 중국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전망을 해볼까요? 그럼 미국이 또 트럼프가 또 난리를 부를 겁니다. 다시 더 복귀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선 이 방향성을 정확하게 보시는 게 맞다. 절대 우리가 첨단 산업, 아까 로봇 산업, 휴머노이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분야는 미국과 중국이 절대 같이 가지 않습니다. 두 개의 공급망이 생긴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관세 부분에서는 서로가 타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서로가 필요하니까. 미국인들이 지금 가장 큰 크리스마스 때 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으면 보낼 수가 없고 당장 휴지가 없기 때문에 이건 합의가 되는데, 이게 어느 적정선의 관세율에서.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컴퓨터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그린 테크놀로지, 나노 테크놀로지 이런 영역에 있는 기술들은 그냥 두 개의 공급망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중국은 거기 이미 준비하고 있고, 지난 6년 동안 계속 과학기술, 제조혁신. 이번에 제가 도시를 돌면서 많은 중국 공무원을 만났지만 기업들이 항상 등장하는 게 과학기술이었고 제조 경쟁력.
그러니까 이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거의 가도록 노력을 해서 현장을 보지만 그게 저한테는 야 이게 어떠한 나비 효과를 올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시간이 정해져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 산업이 우리가 이 나비 효과에 준비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기존에 중국한테 내걸었었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이 첨단 반도체 칩 생산에 들어가는 부품 규제였잖아요. 이걸 일반 반도체 생산 규제까지도 넓힐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수출 규제를 검토 중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또 중국 쪽에서는 하웨이가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에 활용될 새로운 패키징 기술 특허를 제출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히토류, 미국 쪽에서는 반도체 이렇게 각각 잡고 긴장의 끈을 계속해서 팽팽하게 버려두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또 교수님께서 칼럼을 써주셨어요. 미중 관세 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없는 3가지 이유 꼽아주셨는데 하나씩 풀어보기 전에요. 이 배경이 상당히 재밌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게 미국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일어났을 때 4월달에 뭐 제가 그 신문을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의 어느 거의 3대 일간지라고 하는 신문에 이제 그 전문가 한 분께서 관세 전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3가지 이유라는 칼럼을 쓰셨어요. 아, 이미요. 네, 네. 4월달에. 그리고 나서 많이 왜냐면 워낙 유명한 또 일간지이기도 하고 뭐 이러면 다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칼럼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똑같은 제목으로 칼럼을 네.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만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반박 칼럼입니다. 그래서 그 칼럼이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너무 미국이 이긴다, 중국이 진다라는 이 프레임을 놓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그냥 집어넣은 것 같다라는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했고 그 내용에 대한 하나씩 반박의 칼럼을 썼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있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간 관계상 중국이 미국 수출이 안 되니까 못 버틴다. 소비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럼 제그 반박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미국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중국은 이미 많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안 힘든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의 빠진 금액이 동남아라든지 남미로 계속 메꿔지고 있고 소비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올라오고 힘들지만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중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칼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 버티는 힘이 중국이 약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버티는 힘 미국이 더 약하다. 오히려 내수는 중국이 더 강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선거의 나라와 비선거의 나라는 또 다를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수출을 보더라도 지금 단시간 내에 미국이 중국산 수입을 하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축전기, 여러 게임기 이 금액이 지금 한 1,000억 불이 넘거든요. 이것을 단시일 내에 메이드 인 차이나에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데이터를 제가 시간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없다. 그게 한 2,000억 불 가까이 돼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데 반도체, 여러 이런 의료기기 그게 한 170억 불이에요.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도 다른데 대체를 찾을 수는 없어. 근데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이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지금 물가는 올라가죠. 지금 바로 내년도 중간 선거 있죠. 그러니까 버티기가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히토류 부분들인데 세 번째는 이제 그 칼럼에서는 그분은 히토류가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럴수록 다른 나라들이 또 개발을 할 것이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어디 매체에서 그분과 저를 한번 맞짱 토론. 네. 오늘 다음에 기회 되시면 여기서 맞짱 토론해도 재밌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일단 대체재 측면에서도 공급이 미국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패는 중국이 쥐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수출 의존도가 어찌 보면 중국이 미국 쪽에 수출 의존도를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테슬라나 애플이 지금 중국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부진합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 타격을 주기도 했었고요. 맞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들은 그분의 칼럼 그 부분에서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 수가 한 245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근데 중국 시장에 돈을 벌고 있는 미국 기업 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 그걸 제재하면 아까 애플 엔비디아 말씀드렸죠. 네. 그다음에 지금 중국에서 뭐 킴스클럽 있는 것들 뭐 엄청 잘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 중국 시장에 돈을 벌고 있는 중국 뭐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패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패도 매우 많이 가지고 있고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이미 1차 트럼프 때 해봤고 바이든 경험해봤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를 제가 만나보고 여러 가지를 취합했을 때 이미 테이블 밑에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백신을 맞았기 미국이 때문에. 던지면 이거 꺼내서 던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다. 히토류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매장량은 글로벌적으로 다 매장량이 확인되는 건 맞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데는 정말 많은 환경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만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18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한번 그 패를 중국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저희가 시작할 때 첫 질문으로 중국의 이번 소매 판매 지표 정말 잘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어제는 또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습니다. 5월 달에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어요.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이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거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그 물 속에서 그냥 잠수해서 누가 오래 버티게 하나, 누가 버티나. 오래 버티게 하나, 그 버티기 힘이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소매임 부분에서는 지금 미국 지표도 지금 생각보다 좋지 않고, 네. 뭐 중국도 지금 반짝했지만 여전히 중국은 좋지는 않다. 하지만 그 버티는 힘에서 뭐 하나하나 지금 지표 부분, 근데 산업 생산 같은 건 아직 수출이 미국에 대한 이 규모 사이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체를 찾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산업 생산은 또 중국 지표는 또 낮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낮고 그로 인해서 또 실업률이 생길 수 있고 그럼 실업률 부분에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중국 제품 내부적인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걸 다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건 네. 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관세 전쟁이 사실상 미국의 채찍질로 중국을 키워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중국은 앞으로 2035년까지 반도체 시장 안에서 자립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어요. 이거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효성이 일단은 중국 제조 2025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1단계가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성적표가 대충 나온 게 뭐 전체적으로 한 260개 산업 기술 지표에서 한 86% 도달을 했다. 그럼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나오는 뭐 딥시크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안 된 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딱 몇 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반도체 분야 뭐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신소재 분야. 첨단, 그다음에 정밀 소재, 신소재 분야.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분야들이 중국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중국의 3차 빅펀드라고 하는 이 반도체 펀드가 집중적으로 고사양 칩이나 반도체 장비에 더 투입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반도체 협회 자료를 보면 중국의 기술 자립도가 한 25%,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5% 뭐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데, 근데 이미 지금 중국 자체에서 우회 통로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고, 대만이 지금 대중국 수출 지금 또 지금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미 관련된 장비가 우회를 통해서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 자금이 들어가고 인적 자원이 투입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속도가 좀 느릴 뿐이지 반도체도 결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 조급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이번에 글로벌 관세를 때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제조업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리쇼어링.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중국산 특히 첨단 장비 제품이 미국은 제재를 했지만 이렇게 여러 군데를 통해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구멍을 아예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 트럼프 얘기는 만만치가 않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국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2단계 들어가는 이 중국의 제조 강국에 대한 스토리는 유심히 보셔야 되고 팔로우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들으시면 그로 인해서 우리한테 다가올 나비 효과, 다음에 기회 있으면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나비 효과에 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산업에, 우리 수출에 매우 큰 변화와 파급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수님 저희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 네. 6분 정도 더 이야기를 네. 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중국에서 이번에 비아디가 유럽 시장 안에서 굉장히 큰 선전을 했죠. 오히려 테슬라의 판매량을 제쳤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싼 가성비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너무 파격적인 할인을 통해서 전기차를 판매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내부에서도 이거 내 살 깎아먹기다. 너무나도 과격한 이런 할인 정책은 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어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비아디도 그렇고요, 지리도 그렇고요. 중국의 전기 자동차 기업들이 계속해서 할인 행세를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확신은 부분들에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이런 시장의 지금 혼란, 그 다음에 이런 가격 제살 깎아 묶기 부분도, 그다음에 중국의 시장의 전기차 생태계를 좀 무너뜨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관영 매체가 이것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그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만하라는 시그널을 던지는 부분들이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비아디가 뭐 헝다처럼 되는 거 아니냐, 뭐 헝다가 망한 건 아니냐, 이런 있는데, 근데 사실 중국의 이런 관행은 예전부터 해왔고, 중국 기업들 산업의 성장은 일단 싸게 만들고 시장을 풀이고 경쟁자를 아예 꿈을 못 꾸게끔 완전히 도태시켜 버리는, 이게 중국의 전형적인 방식인데, 지금 이게 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만들어냈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국 내에서 가격이 지금 뭐 예를 들면 비아디 좀 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돈으로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한 몇백만이면 살 정도로 엄청 싸요. 엄청 쌉니다. 근데 그게 또 품질이 낮은 것도 아니거든요. 현대차랑 기아가 긴장합니다. 그렇죠. 이게 매우 했는데, 그래서 이게 중국 내에 있는 전기차 생태계에서 특히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한 200개가 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몇 개만 알고 계시지만 매우 많습니다. 생태계가 그만큼 만들기 있기 때문에 사실 돈만 있으면 중국에서 전기차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정리를 하는 측면이 있다라기 때문에 근데 비아디가 지금 너무 이걸 시장을, 왜냐하면 근데 중국 정부 입장 그걸 이해를 하는데, 그 기업들이 무너지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이며, 이게 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정부 차원에서의 조금은 이제 워워하는 느낌의 분위기를 갖고 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아마 중국 완성차 전기업체는 몇 개의 브랜드를 빼고는 조금 합종 연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비아디가 완전히 부채 때문에 무너지고 하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게 이제 밀어내기 수출이 더 심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들어와 있죠. 전 세계 들었는데 그 밀어내기 수출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현대 기아가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될 것 같고, 이게 워낙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비아디이기 때문에, 비아디는 왜 제가 안 무너지냐고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수직 계열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원가나 이런 부분들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가격지. 근데 그걸이 안 되는 많은 중소 브랜드는 그래서 다 죽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가성비를 통해서 밀어내기 수출이 되면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그 영향이 더 커지고, 그게 또 하나 이슈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보다 더 싸진다. 지금 우리나라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싸지고 더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게 들어오면 우리 젊은 소비자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 또 이제 해야 되면 우리 현대의 영향도 저는 클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만약에 입소문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중국 제품이라고 해서 신뢰성이 떨어졌는데 막상 타보니까 괜찮네? 라는 분위기만 좀 생긴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협적으로 자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밀어내기 수출은 더욱더 거세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어떤 타격을 받을지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서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지금 딱 한국 꼴 아닙니까? 네, 지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아까 앞에서 모두에 잠시 설명드린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의 나비 효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미중 간 충돌 포함해서 첫 번째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미국 수출 안 되고 있잖아요. 영향 받고 있죠. 미국 수출이 안 돼 뿐만 아니라 중국이 대미국 수출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중국 수출도 안 됩니다. 그죠? 그것도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베트남이나 인도나 여러 가지 있는 공급망이 제3의 공급망으로 또 그걸로 갔는데 거기도 지금 대미국 수출 또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죠. 안 되니까 다른 데서 막 커져가는 형태. 그러니까 이게 직간접적으로 우리 수출 제조 기업들한테 바로 지금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로 인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기술 자립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국 기업들의 중국 기업들의 대한국 진출이 더 가속화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차이나 머니 중국 자본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컨텐츠 기업뿐만 아니라 맞아요.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더 많이 들어옵니다. 중국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거점 지역으로 봅니다. 중국 정부는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걸 중국에서는 출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다로 나가라.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너가 생존을 위해서는. 네. 근데 그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한국이라는 시장이 가장 갖고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 그럼 이번에 텐센트가 SM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상당히 많이 인수를 하면서 카카오 다음에 최대 주주로 자리를 했고요. 넥센 관련해서는 결국은 관련 없었다라고 최종적으로는 이야기가 났지만 잠시 인수설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 나올 겁니다. 네, 이 부분에 계속 대해서 나올 어떻게 경계를 해야 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우리나라의 FDI죠. 가장 외국 자본들 가장 많이 유치한 나라가 작년에 우리 한 365억 달러 정도를 좀 했는데 그 중에 5분의 1 이상이 중국 자본입니다. 근데 그 자본들이 제조도 있고요, 네. 서비스도 있고요, 매우 다양해요.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과 중국이 충돌이 되고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풍선 나비 효과입니다. 제 말씀 뭐라고요? 앞으로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업종이 우리나라에 제조업을 하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분을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숨어서 많이 들어올 겁니다. 뭐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넥센 부분에 있지만 제가 그전부터 제 책에서도 그렇고 제가 다른 그전에 방송에서도 분명히 내년에 더 심화될 겁니다. 들어올 겁니다.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럼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필요한 부분에서는 화학적 융합이 필요하죠. 자본을 통해서 해서 글로벌 시장을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 기업들이 이제 이런 중국 자본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냐. 뭐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 자본이 들어오니까 공장이 들어오니까 지자체 부분에서는 우리 같은 세수가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산업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앞으로 5년, 10년을 전망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자, 밀어내기 수출이 많아지고 우리나라를 거점할 경우 우리 지금 중국의 기술 자립도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데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 제가 제 말 톤에서 안 느껴집니까? 제가 어제 밤에 느꼈는데 네. 많은 데를 가봤습니다. 기업들을 가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간접적으로 보시는 것과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가서 보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자립도가 더 강화될수록 우리 제조 생태계는 준비하지 않으면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골든 타임이 저는 앞으로 길어야 5년. 더 타이트해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 생각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식의 중국과의 화학적 융합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초격차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이 변수, 두 나라 간의 이 충돌이 나타나는 나비 효과가 매우 심상치 않다는 것을 정말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골든타임 주어진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밀려 들어오는 중국 자본을 어떻게 한국은 실용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인가. 이제는 정말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님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의 중간 수요일 오후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도 좋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장 초반에 강력한 시세를 보여줬었죠. 특히나 코스피는 3,000포인트, 이제 진짜 손 뻗으면 닿을 위치까지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2,988포인트까지 올라섰다가 어제 장 막판까지 이내 오름폭을 반납하고 말았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국내 증시는 힘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너무나 고민이 커지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동전, 이란과 이스라엘 전면전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어가는 분위기. 그렇다 보니 미국에서도
개입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지금 간밤에 뉴욕은 다시 한번 뚝 떨어졌고요. 유가는 다시 한번 치솟았습니다. 유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인플레에 대한 압력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페드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렇다 보니 글로벌 증시 변동성에 대한 그 우려감 굉장히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현재 흐름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2,968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779포인트에서 자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6%, 0.5%의 반등 보여주는 구간에서 오늘 수급 동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시장을 들어 올렸던 건 명확하게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조금은 변화의 포지션이 나와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 기관은 동반사자 보여집니다. 기관의 매수 우위 1,300억 원의 순매수, 오늘 개인은 팔자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 나홀로 순매수 보여줍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순매수 이어지고요. 금융투자, 연기금 중심으로 강력한 매수의 사인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시장 안에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선물시장 안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1,800억 원 현재 구간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반도체주들의 강력한 시세가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었는데요. 이 안에서도 반도체 두 형님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내달리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엇갈리죠. SK하이닉스 어제 강한 그 흐름, 현재 구간은 0.3%가량의 약세에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의미 있는 흐름, 6만 원 부근까지 올라가는 구간이고요. 현재 1.8%의 상승입니다. 참고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 초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요. 호실적이라는 데에는 현재 이견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좋을 거다. 그 배경에는 DDR4와 HBM이 있겠죠. DDR4, 구형 DDR4 지금 메모리 공급업체들이 계속해서 생산량을 줄여가고 있어서 막차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루에만 가격이 8% 넘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HBM은 원체 탄탄한 수요가 계속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도 뚜렷합니다. HBM3 12단의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호실적으로 견인을 해줄 거라는 건데 호실적은 이견이 없다 보니 어느 정도일 거냐가 관건일 겁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현재 LG엔솔 오늘 2차 전지단 다시 한번 쉬어가는 구간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최근 들어서 방산주의 강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현재 구간 1%의 약세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신고가 부근입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면전 다시 한번 방산의 모멘텀이 생겼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6위부터 10위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시죠. 현대차, 기아 오늘은 보합권 부근에 머물러주고 있고요. KB금융은 0.1%가량의 상승, 그리고 HD현대중공업도 현재 구간 쉬어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 코스닥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HLB 엇갈립니다. 알테오젠이 다시 한번 상승,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1%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네요.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로봇주 쪽으로도 다시 한번 거래량 수반되면서 시세가 나와주는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3%의 상승 보여주고요.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코스닥 종목들, 미용기기 종목들이 최근에 강력한 흐름이 연출됐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랠리 이어갑니다. 휴젤 5%의 상승 보여주고요. 파마리서치, 아무래도 인적 분할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가는 자리에서 스킨부스터, 리쥬란 힐러의 성장은 이제 초입이다라는 증권사들의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는 맨날 올라가고 있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TP를 56만 원까지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역시나 지금이 기회다라는 그 근거를 들면서 TP 상향 조정 나섰습니다. 펩트론도 0.2% 상승, 클래시스, 슈링크로 실적이 잘 나오죠. 2%가량의 상승이고요. 다만 ADC 관련해서는 리가켄바이오 오늘
오늘장에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징 섹터 하나 정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일부 테마주들의 강력한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그 중심에는 정책이 있을 겁니다. 지역화폐 관련주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 속에 오늘 시세가 나와줍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10%, 웹캐시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현재 구간 10% 가까운 상승이고요. 쿡콩과 유라클도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들 챙겨보시죠.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이슈들 3가지 키워드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슈 플러스 키워드 지금 화면 통해 하나씩 만나보시죠. 오늘 이슈 플러스 준비되어 있는 3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로는 진옥동 회장이 최근 해외 IR에 있어서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이와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대금리 차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저PBR 관련한 이야기 하나금융통해서 다양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도국 김병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금융지주사에 대한 이야기로 첫 번째 키워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저PBR 관련해서 금융지주사들의 주가 추이가 정말 상당합니다. 그 안에서도 어찌 보면 신한금융지주의 진옥동 회장이 눈에 띄는 해외 IR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냥 금융지주사 관련해서 최근 CEO들이 글로벌적으로 좀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적극적인 IR 행보를 통해서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금융업계의 최고 화두인 밸류업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선언했는데요. 밸류업을 이뤄내기 위한 과정에서 필수로 거론되는 부분이 바로 외국인 투자자 유치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가 늘어날수록 자연스레 국내 증시에선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 금융지주사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최소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타 상장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기업 가치 평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거론된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회장 취임 이후 그 어떤 금융지주 회장들보다 발빠르고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해외 IR 횟수 그리고 이에 따르는 실질적인 성과 측면에서 진 회장의 글로벌 행보가 유독 두드러진다는 게 업계 안팎의 설명입니다. 해외 IR 횟수도 상당히 늘어난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실질적인 성과 측면에서도 두드러진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네, 당장 해외 IR 횟수만 봐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실제 진옥동 회장은 지난 2023년 취임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해외 IR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또한 미국, 유럽, 일본, 홍콩 등 다양했는데요. 아직 상반기가 끝나지 않은 올해에도 글로벌 광폭 행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일본 현지를 찾아가 투자자들을 만난 데 이어 가장 최근이죠. 5월에는 유럽 주요 국가들을 찾아 투자자 유치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해외 IR 행보는 여타 지주사 회장들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경우에는 취임 후 총 6차례 해외 IR 행보에 나섰고요. 양종희 KB금융 회장 그리고 임종용 우리금융 회장은 나란히 2차례씩 해외 IR 행보를 보인 바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진옥동 회장의 글로벌 행보가 더욱 눈길을 끄는 이유는 이러한 최고 경영자의 행보가 이사회, 나아가 C레벨급 임원진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실제 지난 5월 말 윤재원 신한금융이사회 의장은 홍콩,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현지 주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IR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당시 윤 의장의 IR 일정은 국내 상장사 최초의 이사회 의장의 해외 IR이었다는 게 신한금융 측의 설명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윤 의장뿐 아니라 천상영 신한금융 CFO의 역할 또한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통상 CFO가
재무 부분의 책임자인가 동시에 IR을 전담하는 조직의 수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천 CFO의 경우 진옥동 회장 취임에 앞서 진행된 전기 인사를 통해 발탁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유력한 진옥동 사단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사실 신한금융지주의 전체적인 실적이나 지표를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목매어서 해외 IR을 시급하게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유난히 더 두드러지는 행보를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신한금융의 지표는 상당 부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실적 흐름도 좋고요. 주주 환원 정책도 그 어느 지주사에 비해도 강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긍정적 흐름과 달리 정작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다소 차가운 모습입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보유 비율인데요.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신한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약 59%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78% 수준인 KB금융, 67%대 수준인 하나금융 지주보다도 더 낮은 수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신한금융을 바라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신한금융 외국인 지분율은 60% 수준이었습니다. 연초 지분율과 비교하면 6개월 새 약 1%포인트 이상 낮아진 셈인데요. 반면 하나금융의 경우 연초 대비 0.26% 감소에 그쳤고 KB금융은 오히려 연초 대비 1.3%포인트가량 지분율이 확대됐습니다. 신한금융과는 확연히 다른 흐름임에 분명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 진옥동 회장의 지난 3년여 글로벌 행보는 소위 광폭 행보라 설명해도 모자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1%는 진 회장의 적극적인 행보가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자 유치나 지분율 확대 등 긍정적 결과로 아직은 이어지지 않고 있어 보인다는 점인데요. 밸류업 기치를 내걸고 강력한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 신한금융 그리고 진옥동 회장의 입장으로선 외국인 투자자의 실질적 유치가 당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예대금리차 관련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재명 정부는 출범한 이후로 바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비상경제 TF를 꾸리기도 했는데요. 비상경제 TF 첫 회의에서 이번에 예대금리차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은행권 예대금리차에 대해 직접 거론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이 대통령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목해볼 부분은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자리입니다. 당시 회의는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TF였는데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구성한 회의체였습니다. 시급한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자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대금리차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에는 당연히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같은 기류는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대다수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2% 초중반대까지 내려간 반면 대출금리는 여전히 4% 혹은 그 이상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같은 요지부동 대출금리는 은행권 전반의 실적 방어, 나아가 개선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 지난 1분기 국내 4대 시중은행의 단기순이익은 5조 원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순이익 감소가 예상이 됐지만 이를 비웃듯 오히려 역대급 실적을 또 한 번 낸 셈인데요. 이 같은 수익성에는 8조 원을 넘어선 이자액이 큰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 또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기예금 금리는 기준금리와 마찬가지로 2%대 초중반까지 내려왔지만 대출금리는 여전히 4%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가상금리 흐름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실제로 저희가 확인한 국내 4대 시중은행 가상금리는 나란히 연초 대비 확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된 은행은 신한은행이었습니다. 신한은행의 지난 4월 말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는 1.51%포인트로 전년 말 대비 0.53%포인트 확대됐는데요. 이는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큰 증가폭이기도 합니다. 이어 하나은행이 0.25%포인트로 신한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확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우리은행은 0.19%, KB국민은행도 0.17%포인트 예금금리 차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예대금리차 확대 주범으로 거론되는 가상금리 또한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4대 은행 중 가장 가계대출 가상금리가 높은 곳은 3.75%를 기록한 KB국민은행이었습니다. 이어 하나, 우리, 신한은행 순으로 가상금리가 높았는데요. 특히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4월 기준 가상금리가 2월 말 대비 0.11%포인트 확대되며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신한과 하나은행은 나란히 0.01%포인트 커졌고요. 우리은행은 그 당시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상금리의 경우 여타 지표금리와 달리 은행권 재량으로 조정이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금리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은행이 전략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어서 그간 금융당국에서는 은행권의 이자 장사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가상금리 산정 방식의 공개, 나아가 금융당국 차원의 관리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국내 4대 은행의 가산금리는 전체적으로 확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때문에 이자 장사의 논리적 배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짚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정부 개입은 엄연히 다른 라인 또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융권 안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은행업권에서는 이 같은 흐름, 즉 예대금리 차나 가상금리 확대 흐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권고한 은행권의 최우선 과제가 가계대출 관리인 만큼 이에 연장선상에서 대출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 와중에 금리를 내리는 건 대출 관리를 위한 마지막 빗장을 걷어들이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수요가 어느 정도 억제되는 흐름이 보이면 금리는 자연스레 조정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단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상금리 손질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당은 가상금리 산정 과정에 포함되는 요소 중 법적 비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적 비용에는 은행권이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예금보험료, 보험교육세 같은 지표가 포함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이 같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오히려 가상금리에 어울리지 않는 법적 비용을 제외함으로써 자연스레 가상금리가 낮아지고 나아가 대출금리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 해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사실상 1년이 지난 지금인데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을지 이야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금융지주사였는데 하나금융 쪽에서 이야기 가져오셨네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식시장 연이어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증시, 부양, 정책 행보, 이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같은 기대감은 금융지주에 대한 관심도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금융지주가 대표적인 저PBR 상장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 주셨듯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결과론적으로 밸류업 효과는 금융업종에서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년간 금융부분 참여 기업의 평균 주가는 전년 대비 25%가량 상승했고요. PBR 역시 마찬가지로 25%가량 개선되는 등 금융업의 밸류업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언급할 하나금융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 하나금융의 주가는 지난 17일 종가 기준 79,500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6월 동일 대비 약 36%가량 상승한 수준입니다. 네,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살펴보니 실질적으로 금융업 쪽에서 밸류업 효과가 가장 컸다. 그 안에서도 1년 전인 지난해 6월과 비교를 해봤을 때 하나금융의 주가는 약 36%가량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금융 실질적으로 어떤 밸류업 정책을 펼쳤을까요? 네, 현재 하나금융이 언급하고 있는 밸류업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주주 환원율 확대입니다. 글로벌 은행처럼 자사주 매입 소각 비중을 확대하거나 견조한 이익 창출
창출 및 자본관리 능력을 토대로 주주 환원을 늘려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자사주 매입 소각의 경우 주가를 방어하거나 부양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수가 감소하면 자연스레 한 주당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이미 하나금융은 지난해 3,97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150%가량 성장한 규모고 그룹 설립 이후 연간 기준 최대 수치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금융은 주주 환원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과 전략적 자본관리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룹의 자기자본 이익률, 소위 ROE를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난해 하나금융 ROE는 9.12%로 전년 대비 0.1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11%에서 12%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향후 ROE 목표치 또한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일단 하나금융은 위험가중 자산의 성장률을 국내 명목 GDP 성장률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CET1 비율 역시 13에서 13.5% 구간으로 안정적 관리하겠다는 것이 주주 환원 방침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네, 하지만 사실상 밸류업의 가장 큰 성장 추진 동력은 그 CEO가 그만한 의지가 있는가 이 부분이 될 텐데요. 하나금융을 이끄는 수장 함영주 회장이요. 이번에 공개적으로 밸류업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함영주 회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밸류업 강화에 대한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실제 함 회장은 올 초 국내 금융지주사 회장 중으로는 최초로 밸류업 관련한 인터뷰 영상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함 회장은 궁극적으로 하나금융의 PBR을 1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밝히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함 회장은 국내 금융지주의 주가는 PBR 1배 미만에서 거래된다고 하면서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은행주 대비 낮은 주주 환원율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하나금융은 2027년까지 총 주주 환원율 50% 달성을 위한 주주 환원의 지속적인 확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하나금융의 PBR은 0.52배입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다는 평가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말 기준 하나금융의 PBR은 0.38배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함영주 회장 임기 중 주주 환원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함 회장 취임 전인 지난 2021년 26%였던 하나금융의 주주 환원율은 지난해에는 38%로 40%대에 육박하기도 했는데요. 배당 성향 역시 20%대 초반으로 기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규모를 확대하면서 주주 환원율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슈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세 가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병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전장 정리하고 오후장 계획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체크 오늘 강호진 마스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또 확대가 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좋네요. 네,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걱정할 거 없다. 지금은 움츠려야 될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시장을 좀 걱정하기보다는 좀 상방으로 열어두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 조정을 좀 보여주기는 했으나 그래도 막판 좀 끌어올리게 되면서 양지수 모두 다 보합권에서 좀 마감하는 모습들 좀 봤을 때 절대적으로 지금 시장을 하방으로 크게 누르려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외국인이 다시금 이 코스피 시장으로 좀 들어오고 또 선물 시장에서도 순매수를 좀 보여주는 거로 봤을 이런 부분만 좀 보더라도 우리는 좀 무난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선물 같은 경우에도 뭐 크지는 않지만 빨간불을 좀 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시장 압박을 좀 덜어내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막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이 나와줄 때는 좀 담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승 그런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갔었던 종목군들이 좀 계속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슈나 이런 모멘텀들이 좀 살아있는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좀 공략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결국에는 시장이 이끌어주고 수급이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왔었던 종목군들, 단기적인 조정을 보여주더라도 그 수급이 빠져나간 흔적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수급 상황을 보면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하더라도 기관에서 지금 양시장 모두 순매수를 보여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 받쳐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또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양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기회를 말씀 주셨는데요. 오후장은 어떤 전략 취해볼까요? 네, 저는 여전히 순환매가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방산이나 조선,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도 대장주 외에도 제가 계속해서 다른 아직 못 올라간 종목군들 이런 후속주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뒤늦게 신고가를 가게 되고 급등이 나오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지금 이 뭐 AI 소프트웨어라든지 혹은 반도체, 이 전기전자 쪽으로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렸었던 실적이 나오지만 주가는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테마 조절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혹은 지역 화폐와 관련돼서 뭐 결제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STO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좀 제시를 해드렸던 이 NHN KCP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급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 차례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좀 받는 종목군들을 꼭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시장은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을 나오더라도 그 조정폭이 깊거나 혹은 길지 않게 정말 짧게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강하다. 그래서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전히 순환매는 유효하다 말씀 주셨고요. 실적은 나오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혹은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는데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 잘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호진 마스터님의 탑픽들 만나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 탑픽은 한솔케미칼 주셨네요. 어떠한 관점일까요? 네, 이제 한솔케미칼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전기전자나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이쪽에 들어가는 이제 특수 화학 제품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모두 다 지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수소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바인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 개선세를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나 2차 전지 안 좋다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솔케미칼은 오히려 더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잠깐 이 실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이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장기간 우하향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 부분은 역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좀 피크를 찍었어요. 영업이익이 1977억까지 나왔는데 22년도, 23년도 계속해서 좀 줄어갔습니다. 그러다가 24년도에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좀 보여주고 올해는 그 점이 좀 개선되는 게 확인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간 실적으로 좀 봤을 때 매출액은 8,500억 정도, 영업이익은 1,500억 정도 나올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분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분기 같은 경우에 지금 300억대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4분기에 200억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1분기에 400억대, 그리고 2분기 역시도 400억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이 확인이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꾸준한 흑자를 유지를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 어때요?
30% 중반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800%대에서 1600%대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게다가 이 기업은 이제 이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잘 나올 때는 20% 중반대까지도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지금 16%까지 줄었다가 이게 18% 그리고 내후년에는 이제 20%대까지도 이제 수익성이 다시금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어때요? 지난번에 이제 39만 원대까지 이 실적 피크와 함께 주가도 최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지금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적인 하락을 좀 보여왔습니다. 게다가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한때는 투심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다가 지금은 그에 비해서는 조금은 무너진 상황이죠. 즉 이제 단순히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이런 센티멘털적인 측면까지도 조금 부족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 개선세가 확인이 되면서 센티멘털 측면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야 뭐 지금 좋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는 밀어주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아직 캐즘이 끝났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조정이면 이제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구간이 아닌가 이런 센티멘털적인 측면 즉 심리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주가를 좀 끌어당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10만 원 이하까지도 이탈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꽤나 큰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점 대비해서 거의 70% 가까운 반등을 보여줬는데 근데 지금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봤을 때는 반등폭이 좀 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길게 보면은 전혀 높은 자리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추세를 보고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그리고 이제 펄을 한번 봤을 경우에 지금 한 14배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 EPS를 좀 적용을 해봤을 때 13,5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13,500원에서 14배를 곱하게 되면은 어때요? 18,900원 정도, 18만 9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퍼 기준으로 내년 EPS,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 이제 EPS를 좀 적용을 했을 때는 이 정도 19만 원 가까운 가격이 나온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19만 원 정도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3만 3,8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241선을 돌파하고 나서 본격적인 시세가 나왔던 가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세를 좀 볼 수 있는 기준선이 되는 21선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13만 3,8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토픽은 한솔 케미칼 받았습니다. 벌써 바닥에서 70%가량 올라온 자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9만 원으로 설정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토픽은 CNG 하이테크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또 어떠한 이유일까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가 올랐나요? 바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피로틱스를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어느덧 30% 수준의 상승을 좀 보여준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속주로 하나 더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자,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좀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TGV 공정에 들어가는 이 제조 장비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TGV라고 하면은 기판에 구멍을 뚫는 공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직접적으로 구멍을 뚫는 그런 장비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구멍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서 이 데이터들이 이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구멍에 구멍을 파고 나서 거기에 이제 구리 방막을 씌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하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이 CNG 하이테크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막 형성 장비를 좀 개발하게 되면서 지금 뭐 샘플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전부터 이 CNG 하이테크는 삼성전자 향 매출이 조금 나왔거든요. 특히나 이제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700억이 넘는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이제 두 개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 공급 계약 두 개 모두 다 이 계약 종료일이 언제냐? 올해 4월과 올해 5월이었습니다. 즉 2분기에 벌써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도 반영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얻어낼 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이 삼성전자 공급 수주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은 주가는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좀 두 차례 급등을 좀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승분을 모두 다 좀 반납을 한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13,000원대 구간에서 지속적인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을 좀 길게 늘어놓고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에서 긴 횡보를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실적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거기에 더해서 이 유리기판 관련된 테마까지도 더 붙어주게 된다라면은 이전 고점 구간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가상 고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거의 17,000원대, 18,000원대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조금 매물이 상당히 좀 두껍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적 하단 부분 어깨 정도가 되는 16,000원 정도 1차 목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 이 지지 저점 깨는 구간인 12,470원 정도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뜨겁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의 강세가 연출되고 있죠. 유리기판 관련해서 TGV 장비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CNG 하이테크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설정 도와드릴게요. 세 번째 토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 주셨는데요. 얼마 전 머니마스터 3부에서도 주목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또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번에 먼니마스터 3부를 통해서 추천을 해드렸는데 아직 못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후속주로 제시해드렸던 게 뭐 효성중공업, 재령전기, 그다음에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잘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만 봤을 때 전력주들 아직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근데 그런 종목군들은 대부분 시총이 뭐 6천억 이상 혹은 수조 원에 달하는 그런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2,300억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탄력이 더 강하게 붙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시겠지만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전력이 굉장히 수요가 좀 늘어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과 발 맞춰서 이 전력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력만 부족한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을 좀 전송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통신망 케이블도 같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력 케이블 그리고 이 통신망 케이블 같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새로운 6G라든지 이런 통신에 대한 투자 이슈들도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추가 수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 전력 인프라든 방산이든 조선이든 지금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전에는 좀 갇혀 있었던 내수에 불과했었던 종목군들이 이제는 해외로 수출을 하게 되면서 높은 멀티플을 좀 받고 있죠. 게다가 특히나 지금 북미에 대한 수출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좀 보였는데,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LA 전력청이라든지 이런 미국 주정부에 대해서 샘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리포트들을 좀 확인을 하게 되면은 올해 하반기서부터 이런 미국에 대한 발주가 좀 나타날 수가 있다,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불과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 수주가 나오게 된다면은 대원전선 역시도 급등세를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준비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글로벌 전력망 수요 급증에 따른 이제 실적 개선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보시면은 5개년 연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천억대 머물던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5천억 중반대로 지금 안착을 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0억 미만에 머물렀습니다. 뭐 40억대, 20억대, 10억대 이러다가 23년도서부터 갑자기 급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30억 원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14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성장세가 올해 내후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원전선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꾸준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10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다른 기업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200% 정도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흑자 기조에 따라서 유보율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내수에 좀 불과했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뭐 1%, 2%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외 수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 수익성도 늘어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고환율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구리값도 비싼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 수익성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제시를 해드릴 때 지금 이 영업이익률이 3.5%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대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기대감은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9조 원, 거의 3조 원에 달하거든요. 근데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2,3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삼각 수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는 이전 매물대 구간 3,85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하단 구간인 2,83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양 전력 쇼티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원전선 목표가 3,850원, 손절가 2,830원으로 저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머니체크 강호진 마스터와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머니마스터 1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시간도 우리 딜사이트 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머니마스터 1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